지금 여기 표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상당히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우리 울퉁불퉁한 이 길을 우리가 그 피드백이라는 바퀴를 타고 학생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표지로 하게 되었고요. 여기 QR 코드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찍으시면 제 유튜브 평가테리아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강의한 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쓴 그 책의 전체적인 그 목차입니다. 선생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교수님하고 반재천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한 메인 책이 약 4권 정도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좀 참고한 책들이 있는데요. 어떤 책은 이제 그 피드백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은 이 피드백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집중해서 쓴 책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위해서 학생의 이해도를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쓴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실에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함께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외국의 서적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책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앞에 이론과 실제 그다음에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이제 이론적인 바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뭐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피드백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다. 누구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들을 쭉 나열하는 식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걸 가지고 연구하려고 이걸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만 좀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그 동화 읽어보셨나요? 앞에 있는 그 동화를 제가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좀 제작을 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동화 그림을 그리신 장양선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름다운 우리 동화 작가로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지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온통 모르는 소리만 해대는 통에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 앉아있는 게 가장 행복했지요. 반짝이던 눈이 빛을 잃어가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즈음 선생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선생님이 다녀가신 날 부모님은 진에게 말했어요. 진아, 학교는 내년 봄에 다시 가자. 진은 생각했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모두 떨어지면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엔 금방 봄이 올 텐데 곧 다시 학교에 가겠구나. 다음해 3월 진은 다시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진아, 너 왜 다시 1학년이냐? 몰라. 엄마가 다시 다니래. 진은 여전히 모르는 소리만 하는 학교가 재미없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가도 진은 남아서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늦게 집에 오는 진이 배에서는 소리가 났어요.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이번에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도 선생님이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진은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꼬르륵 소리를 들으며 집에 와야 했어요. 받아쓰기를 좀 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곱셈 99가 있었어요. 3학년이 되어도 곱셈 99는 진을 괴롭혔고 4학년이 된 진은 곱셈 99가 영원히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진은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니까 산수를 할 수 없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구단을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선생님에게 보여줄래? 잠시 망설이던 진은 네 모서리가 다른 구구단 책받침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리듬을 타며 2단을 읽어나갔어요. 이, 이는 이, 이는 사. 아, 진이가 구구단을 그렇게 외우고 있었구나. 그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니? 아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오늘부터 구구단을 외울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진은 너무 기대되었어요.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저녁에 누워서 구구단 책받침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좋은 방법을 알아내셨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떠오르자 진은 내일이 빨리 와서 학교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다. 네, 바로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프롤로그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다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진이라는 사람은 김진인데요. 저희 언니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4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 이랬을 때 정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선생님 중에 처음으로 네가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를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저희 언니의 머리를 깨준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그러면서 저희 언니는 사실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하는 굉장히 수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이제 이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대전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최근에 들었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1학년을 2번이나 다니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지나갔던 애들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끝내 모르고 그러면 끝내 학습을 포기하고 이렇게 갔던 아이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여서 제가 앞에 이제 동화로 넣게 되었습니다. 1장 교실 수업에서 피드백의 목적과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지요. 해티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피드백은 강력한 교육적 개입 중 하나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피드백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피드백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 교사와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마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와 학생의 현재 상태 사이에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피드백이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수업 활동이자 평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형식적인 것에서부터 비형식적인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증거 수집은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했다면 이제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 활동이고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드백은 사람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2쪽의 사례로 이제 여보 오늘 내 스타일 어때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의 끄덕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눈맞춤 이런 것들도 저에게 다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은 목적에 따라서 인정의 피드백, 조언의 피드백, 평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언 피드백을 하려고 할 때는 평가 피드백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너무나 요란하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는 순간 인정이나 조언들은 전부 묻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드백하는 목적 자체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정이나 또는 조언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인정 피드백은 어느 때 하느냐? 사람 간의 연결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널 이해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 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과 어떤 조언의 피드백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우리가 보통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이런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인정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 피드백은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뭐뭐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런 건 다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번 시험에 통과해서 1등급이야. 뭐 기대를 충족시켰어. 그런데 넌 할 수 있어. 이것도 평가 피드백이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난 정말 넌 할 수 있어라고 자꾸 나한테 말하는 게 나를 얼마나 다그치고 밀어붙였는지 선생님들도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드백을 막는 세 가지 자극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피드백을 잘 활용해서 성장의 재료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드백을 막는 세 가지 자극은 진실 자극, 관계 자극, 정체성 자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실 자극이나 관계 자극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간에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람 간에 어떤 신뢰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진실 자극, 당신이 나를 잘 알지 못해. 그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미리 피드백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 자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신뢰를 쌓고 학생이 교사가 자기를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잘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체성 자극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혹독하게 조언을 하는 편이었어요. 혹독한 조언이라는 거는 정말 조곤조곤 하나씩 따져가면서 학생의 빈틈 하나도 없이 내가 너의 잘못된 점을 모두 다 말해주고 너의 개선할 점을 말해주겠어.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생들은 정체성 자극 관리가 매우 힘들어지죠. 결국에는 난 진짜 망했어. 내가 나쁜 건가 봐.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가 봐. 난 진짜 모든 게 엉망이야 라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 자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러니까 피드백 수용자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 이런 자극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현재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차를 좁히는 것에 피드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은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를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티와 팀펄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피드백은 자신의 수행 또는 이해에 관해 사람이나 매체가 제시하는 활동이나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과 도달할 목표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크룩스라는 사람은 좀 더 노력해와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피드백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피드백의 내용에 다음에 3가지가 담겨 있을 때 피드백은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가 아닌 학습자 본인의 수행 능력의 질에 대해서 기술되거나 또는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 학습자가 자신의 이전 수행과 비교해서 이루어낸 성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번째는 앞에 2가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거는 이루어낸 성취에 관한 건 앞에 피드백의 목적에 따르면 인정의 피드백에 더 많은 이제 그런 게 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피드백은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돕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교실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때 우리는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의미 있는 수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관계없이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3번에서 5번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해티와 클락은 이러한 학습 경험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비슷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실 수업에서 피드백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그 동안에 학생이 가진 5개념을 탐색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이전 학습 경험과 새로운 학습 내용을 연결하는 기회와 발판을 갖도록 피드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교실 수업에서 피드백은 우리 교수학습 활동과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든 상황과 맥락에서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 절대적인 피드백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 책이 뭐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건 정말 효과적이야라고 막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렇게 피드백하세요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은 제공 주체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제공 대상도 다양하고 전달 방법, 피드백 내용, 피드백 시점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조합으로 어떤 맥락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피드백을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은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그 교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피드백은 학생의 향상을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드백의 내용에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그 1장 더하기에 제가 가장 부끄러운 거 말고 2번째로 부끄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인데 그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종민이와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나버린 이런 거였는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어쩌면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졸업식 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냥 정말 개나 소나 다 졸업하는데 이래가지고 학부모들도 뭐 주변에 아이들도 되게 벙찌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되돌려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할 때 제가 그 1년 동안 얼마나 이 아이를 회피했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굉장히 그 점이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선생님도 아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심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좀 다가갔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전체적인 어떤 그냥 이 책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우리가
포머티브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형성평가에서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의 어떤 피드백을 얘기할 때 형성적 피드백이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는 형성평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서로 간에 이런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형성평가와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다루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형성평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성평가는 단순히 어떤 문항을 내는 이런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교사가 잘 조직된 수업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기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피드백이 효과적이려면 그 수업 활동 자체가 학생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학습에 대한 자기 조절이 가능한 학습자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피드백의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들 우리 교수평 기일체화라는 얘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기록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우리가 모든 이 아이들의 수업 중의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또는 남겨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도 피드백이고 그래 우리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의 핵심도 피드백인데 저희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우리 김혜 선생님들이 그 좀 같이 공부하는 김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최초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피드백이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을 위해서는 좋은 수업 활동을 구성해야 되는데 좋은 수업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의 과정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학습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일부 학생만 참여하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이 수업 학습의 활동에 참여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그런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위한 수업 활동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정 중심 피드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반대쪽 교수님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포머티브 피드백이에요. 결국에는 과정 중심 피드백도 이걸 형성적 피드백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과정 중심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2장의 이 과정 중심 피드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을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ormative feedback to improve learning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과정 중심 피드백은 일종의 교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 중에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목표가 무엇이고 현재 자신의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성공적 학습에 이르도록 돕는 전략이 바로 과정 중심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과정 중심 평가 모형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정책연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 중심 평가 모형에서의 핵심이 피드백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성평가 안에서의 피드백인데요. 이거는 우리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 그 수업 활동이 형성평가 활동일 수 있고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자료나 매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이제 루이스 프리모라는 사람과 브루가트가 만들어낸 모형입니다. 이 형성평가 주기에서는 세 가지 질문고리, 정말 이제 벌써 귀에 딱지 앉으려고 하죠.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가지? 이 세 가지의 질문고리를 끊임없이 누가 교사와 학생이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목표와 내가 어디에 있지 사이의
차이를 줄여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수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지에 대한 형성평가 활동은요. 학습 목표를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라는 것에 그러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 수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어디에 있지는 수업 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끌어내고 그리고 그 모은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들만 이제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네가 지금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보를 모으고 끌어내는 이 활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업 활동이자 곧 평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매우 형식적인 것, 즉 뭐 20문제 아니면 10문제의 어떤 검사지 형태의 시험지를 나눠주거나 또는 매우 비형식적인 것, 수업 중에 학생에게 갑작스럽게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관찰을 한다라든지 학생의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의 형식성은 형식적이다, 비형식적이다, 딱 이렇게 이부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회적 참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런 맥락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맥락이 주어질 때 교사와 학생은 마치 배우처럼 그 맥락에 맞게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교사는 계획된 전략을 이제 각 형성평가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나 자료 그리고 전략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학생은 각 형성평가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복적 순환 과정으로서의 형성평가 이거 세 가지 질문을 지속적으로 질문고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형성평가의 형식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 형성평가는 좀 더 큰 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고요. 비형식적인 형성평가는 좀 더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할 때 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형성평가와 피드백에서 중요한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에는 다양한 규범이나 규칙, 관행이 있고 이는 형성평가를 실행하는 방식과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라는 형태로 보는 이런 평가는 못하게 한다. 아니면 뭐 25문제, 30문제로 되는 검사지를 못하게 한다. 약간 이런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규범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교실에서는 그런 형식적 형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형성평가의 결과를 누가 기록해서 최종의 성취 수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러면 또 형성평가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성평가에서 인지적 사고 수준과 조절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어느 수준의 인지 과정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러한 사고 과정을 다루고 촉진하는 학습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분석적 사고를 그런 함양시키는 그런 촉진하는 그런 내가 그 정도 수준까지를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 뭐 형성평가에서 분석적 사고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업활동, 학습활동 자체도 그런 사고 과정을 다루고 촉진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작년에 선원 수령하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인지적 사고 수준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에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이런 수업 활동이나 학습 목표가 단순히 기억이나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 아니면 옮겨적기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주어진 자료를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고를 확장하는 것까지를 내가 가르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러한 인지적 사고 수준까지도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 활동의 질에 따라서 학습 결과의 질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진문수끼리의 나눗셈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교실에서 정말 많이 활용해왔던 것이 진분수끼리의 나눗셈 문제 10개를 나눠주죠. 보통 쪽지 시험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풀게 하고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결정해요. 한 이 중에 7개나 8개 이상 맞으면 얘 통과했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속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학습 활동을 제공했다면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은 대체로 채점이죠.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풀어볼래?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다른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8분의 3 나누기 10분의 4가 4의 답이 1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 아이들이 진문수끼리의 나눗셈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만 바꾼 10개의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포장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 활동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절인데요. 조절은 학습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인지적 학습 활동을 할 때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학습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서적 활동도 조절하고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니요, 떡볶이요. 인지적 및 정서적 활동을 인지적 조절, 정서적 조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 인지적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절은 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요. 이러한 모든 조절의 단계에서 피드백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에서 얻어진 정보가 피드백돼서 학습 조절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정서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반지천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연구물들을 정리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그것까지 넣을까 이렇게 하다가 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더 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뺐는데요. 저희는 이제 인지적인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책에서는요. 그리고 형성평가와 피드백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몇 가지 이제 재원을 했는데요. 형성평가와 피드백은 학습 목표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형성평가와 피드백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때 이게 잘 작동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형성평가와 피드백은 학습 결과와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더 나아가 피드백의 초점을 어디에 둔다? 자기조절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교실 수업 맥락에서 형성평가와 피드백은 사실 교사의 어떤 코멘트, 그러니까 글로 쓰는 코멘트나 아니면 말로 하는 코멘트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단계적인 교육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피드백은 형식적, 비형식적인 것에서 얻어진 학생의 학습과 이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야만이 더 좋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성평가의 유용성은 이 형성평가가 아주 그 수업에서 의미 있게 작동했느냐 하는 것은 피드백이 어떻게 작동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 1, 2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